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한니치입니다. 오랜만에 건물에 제가 방문을 했는데요. 뭐 별다른 일이 있어서 온 건 아니고 한 2주 정도 이렇게 제가 방문을 안 했기 때문에 한번 건물 점검차 들려봤습니다. 우선 여기는 우리 창고인데요. 뭐 이렇게 잡동사니가 좀 많죠. 이 전자레인지 같은 거 예비로 한 대씩 이렇게 놔둘 때가 있고, 세입자가 포실에 쓰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 이렇게 뺄 때 이렇게 창고에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주로 청소하시는 이모님이 이렇게 부품 같은 거, 청소 도구 같은 거 놓고 쓰시는 데입니다. 호실 한번 들어가서 뭐 잘 있겠지만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삐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실리콘으로 한번 고정을 해보겠습니다. 굳은 부분이 안 나오네요. 거의 된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33M2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단기 임대를 하는 어플이더라고요. 그거 한번 등록해 보려고요. 단기 임대는 제가 워낙 싫어하긴 하는데, 제가 이 방을 내놓고 잘 안 나가요. 보증금을 낮춰달라고 연락이 너무 많이 오는데, 이제 보증금 낮춰갖고 방을 내기가 싫어가지고, 일단 한번 그게 진짜 중개가 되는지 한번 경험해 보려고 33M2에 한번 제가 올려보겠습니다. 매물을 올리려면 방 사진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 사진을 좀 찍어가지고 매물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비상구 고정하는 그거 좀 했고요. 또 33M2에 등록할 사진 좀 몇 개 찍고 이제 갑니다. 이제 202호가 전세 세입자거든요. 이사 오고 나서 한 2개월인가? 3개월인가 살았는데 방을 빼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황당하잖아요. 2, 3개월 살고 전세인데. 그래가지고 전세 사기 이런 거 터져가지고 전세 매물이 너무 안 나갔어요. 그 세입자는 자기 가야 되니까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저게 지금 202호가 제 공실이거든요. 3개월 정도 그렇게 빈 방으로 지금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빼주진 않았어요. 그 세입자도 아니나 달러 이사 갈 때 그 돈을 조금 일부 내주면 안 되겠냐고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럴 때 절대 내주시면 안 됩니다. 절대 10만 원도 안 돼요.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좀 철저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전세가 있어도 관리비라는 걸 내잖아요. 관리비가 10만 원인데 이게 자기가 이사를 갔으니까 관리비를 잘 안 내려고 하겠죠. 당연히 아까워서.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는 굉장히 잘 챙겨서 받습니다. 왜냐하면 2, 3일 정도 지나면 내가 연락을 해야 돼요. 그런 거 참 하기 싫지만 연락을 하고, 최근에는 이제 연락을 해도 별로 답이 없길래 통화를 한번 했어요. 통화할 수 있냐고. 그래서 통화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전세가 잘 안 빠지는 거는 알고 있어라. 그러니까 계약 기간까지 이걸 그냥 끌고 가셔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계약 종료일 날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보증금을 딱 제 날짜에 내준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뭐 잘 하시겠지만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전액을 계약이 종료될 때 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전에 이런 거 물어보셨어요. 세입자가 퇴실할 때 전체 금액을 안 내주고 방에 파손이 없는지 점검을 하고 내주잖아요. 그런 부분을 계약서에 기재를 하냐고 그런 말을 물어보셨는데, 그런 거를 계약서에 기재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퇴실 시에 뭐 전액을 지급 안 한다 이렇게 쓸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쓰진 않지만 이거는 원룸에 사는 사람은 당연히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퇴실날 내가 방을 딱 점검해가지고 내준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세입자 이사를 가겠다고 저한테 연락을 하면 미리 얘기를 합니다. 보증금이 만약에 한 500만 원인 경우 당일날 내가 와보지 않고 이사했다는 문자만 주면 한 400만 원 내준다. 근데 100만 원은 내가 바로 2, 3일 내에는 못 내준다. 한 청소를 시키고, 방 퇴실 청소라는 거 있잖아요. 그 퇴실 청소를 시켜야 파손 부분이 나오는데 그거는 최대한 빨리 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긍을 하도록 거기 맞춰 자금 계획을 세우도록 미리 설명을 합니다. 당일날 가서 막 전액 못 내준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리고 막 본인이 수긍을 못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한 50만 원 남기고 내줘요. 50만 원 이상 파손될 일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 보고 그것도 굉장히 좀 불안한 사람은 100만 원 정도 꼭 갖고 있어야 되고, 평소에 이제 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그리고 본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너무 이렇게 사정을 하면서 50만 원 남기고 내주는 편입니다. 그 안에서 다 정산이 돼요. 그리고 퇴실하는 날 이사하고 빈방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해요. 굉장히 여러 장을 보내게 해요, 저는.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사진을 조작할 정도면 정말 사기꾼이잖아요. 그냥 방 상태가 어떤지 쫙 한번 보고, 내가 봤을 때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럼 그 물건은 왜 거기 있느냐, 가져가시라, 뭐 이런 식으로 1차적으로 한번 점검을 합니다. 그 안에 이제 디테일하게 파손된 거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막 파손이 많지 않으면은 그렇게 많이 막 100만 원씩 제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저도 많이 안 제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제 커피 한 잔 하고 그 다음에 집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은이치입니다. 요즘 구독자님 질문 중에 공통되는 내용이 있어서 답변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가구 구입하려면 자기 자금이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자기 자금이 50% 정도면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말이 바뀌었는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리가 높은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는 다가구 구입 시에 대출을 갚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110만 원 나가던 이자가 현재는 200만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대부분 변동금리로 대출을 쓰실 겁니다. 제 경우도 6개월 변동으로 쓰고 있는데요. 향후 금리가 더 오를 리스크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저는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상환하는 대출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다가구를 구입하시면 월세로 이자가 충당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다가구는 전세 보증금을 많이 받기 힘듭니다. 전세 사기 이슈로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도 타격을 받았지만 가장 타격이 큰 것은 다가구입니다. 정말 탁상공론이 아니고요. 현재 운영하는 입장으로서 저 또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요즘은 보증보험 가입 없이 임차인이 전세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보증보험이 안 되는 건물은 아예 중개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깡통 전세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묻는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이러다 말 거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세 보증보험은 이미 기본으로 굳어지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보다 다가구가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힘든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도 가입 기준에 미달해서 보증보험을 들지 못하고 있는데요. 가입 기준이 어떻길래 이렇게 문턱이 높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은 대표적인 세 가지 기관에서 들 수 있습니다.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이번 SGI 서울보증보험, HF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습니다. 각각의 조건이 조금씩 다른데요. 지금 조건을 꼼꼼히 비교해 보는 건 머리에 들어오지 않으실 겁니다. 임차인이 가장 선호하는 허그만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8월부터 기준이 변경되었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당연히 기준이 강화되었겠죠. 아파트 오피스텔을 보시면 안심전세 앱 시세 하한가를 적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단독 다가구 부분입니다. 1번 공시가격의 140%를 적용합니다. 공시가격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우리가 매매한 금액에 턱도 없이 모자라는 가격입니다. 다음은 위반 건축물 심사 기준 적용입니다. 심사 방법은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표시된 건물은 아예 가입을 못한다는 얘기죠. 주택가격 담보인정 비율을 보겠습니다. 주택가격 담보인정 비율은 무슨 의미냐 하면요. 담보물의 가격을 최대한 인정해주는 비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을 산정해서 그 가격의 90%를 적용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담보 인정 비율인 9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선순위 채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 불가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선순위 채권이란 은행의 대출금과 기존의 전세금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새로 가입하려는 보증금도 더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 대출은 실제로 빌린 금액이 아니라 등기부에 기재된 채권 최고액을 말하는 것인데요. 내가 빌린 금액의 120%가 기재되는 거 알고 계시죠? 다음은 감정평가 적용순위 변경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감정평가를 후순위로 적용한다는 얘기인데요. 최우선순위로 시세 또는 공시가격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아파트는 시세 적용이 가능하지만 건물마다 개별성이 강하고 거래가 많지 않은 다가구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을 적용한다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얼마나 불리한지와 닿도록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건물 실거래가를 주로 디스코 사이트에서 봅니다. 불특정 물건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의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22년 4월에 매매가 11억 6천에 거래된 물건이 있네요. 평당 2,819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있는 다중주택입니다. 이 물건의 공시가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지자체별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서울특별시를 선택하고 아까 물건에 집원을 넣습니다. 23년의 공시가격은 4억 6,400만 원입니다. 허그의 주택 가격은 공시가격의 140%를 적용해 주므로 공시가격 4억 6,400만 원에 140%는 6억 4,960만 원입니다. 6억 4,690만 원에 담보 인정 비율 90%를 적용하면 5억 8,460만 원입니다. 허그에서는 이렇게 5억 8,460만 원을 기준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11억 6천만 원에 구입한 건물을 5억 8,460만 원을 기준으로 보증보험을 가입시켜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금액에 해당되는 선순위 채권은 은행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매매가 11억 6천만 원에서 5억 8,460만 원을 제외하고 자기자금이 5억 7,5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자금이 왜 50%가 있어야 된다는지 실감이 나시나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가구는 전세자금을 많이 받아서 자기 돈을 적게 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다가구 미래는 이렇습니다. 저는 팩트 폭행을 해서 여러분에게 희망을 뺏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다가구를 매수했다가 재산상의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항을 알려드리고 제 구독자분들은 뒤늦은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금 문제는 열심히 운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되겠지 라는 것도 없습니다. 절대로 무리해서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과한 것, 보기 좋은 것을 구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컨트롤 가능한 물건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제 경우는 실거주 아파트를 팔아서 작은 평수로 옮기고 나머지 자금으로 다가구를 구입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서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는 자금을 정말 탈탈 털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다들 저처럼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사는 것이지 자금이 충분해서 사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단지 다가구에 관심이 있다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이 흥미로 볼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진짜 현실이잖아요. 다가구를 구입할 때 순서는 자금을 100% 마련해 놓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지 큰 그림만 그려놓고 다가구 공부를 하면서 실제 물건 보는 것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자금 계획이 세워집니다. 단지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 급한 마음으로 자금에 맞춰서 물건의 수준을 낮추시면 안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엄청난 발품을 파셔서
내가 가진 자금에서 최대한 살 수 있는 좋은 물건을 구입하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 역시 평범한 주부이고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도 아닙니다. 저와 함께 한 발 한 발 나아지는 삶을 꿈꾸면서 목표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